학술대 좌장을 맡은 중국대학교 윤종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주제이면서 사실은 그 정부나 이쪽에서도 와서 들어야 될 이런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이렇게 좀 있는 이런 문제라서 관심이 많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표자는 아까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토론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생략을 하면서 현직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유태규 본부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소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하홍준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양승우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 인문택 선임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계신 분은 사정에 의해서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주제이면서 사실은 좀 이해관계가 걸린 이런 건데, 오늘 토론회 해주실 분들은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지식재산 문제라든가 국가 R&D 관련된 문제에는 상당히 많은 연구와 정책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좋은 토론이 기대됩니다. 원래 이제 학술대회 할 때는 이제 발표한 분의 토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붙어서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전체 발표가 끝난 다음에 종합토론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토론자분께서는 앞에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고, 전반적인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의견이랄까 토론의 어떤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규 본부장님께서 토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마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분당 한 5분 내지 6분 정도 우선 개별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되면 종합 토론과 플로어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유태규입니다. 일단 그 기술료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이 기술료라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기술 이전을 보다 활성화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에 참여하는 기관이든 사람이든 하여튼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때에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의 사이즈, 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가 배분되는 어떤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센티브의 크기를 먼저 얘기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든 100원이든 200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무조건 다 인센티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 책임자들이 대부분 기관에서 책임급 연구원이나 선임급이라도 고참 선임급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봉 수준이 대략 8천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 정도, 그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8, 9천. 내가 연봉이 8, 9천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 실질 수익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사람이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활동인 기술 이전에 참여하려면 인센티브가 얼마나 돼야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술 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할 수 있을까요?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는 전혀 인센티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이 또는 기술 이전 기여자들이 유의미하게 기술 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적절한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 이전 기여자나
연구자들한테 단순히 50%가 많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50%, 60%, 70%가 연구자들이나 기여자들한테 어쨌든 합을 그로스로 가는데 그 1인당 가는 비용이 절대적인 크기로 얼마큼 평균적으로 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를 주더라도 평균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인센티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의 양을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금액이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30%를 주더라도 그게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기술 이전 건당 금액이 크고 국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한 건 이전을 해도 뭐 연구자 개인당 10만 불씩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좀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지금 국가 R&D 인센티브 구조는 전부 다 기술료가 나오면 그 기술료를 비율별로 나눠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관 연구자한테 50% 이상, 기여자한테 10% 이상, 그다음에 이전에 관련된 비용 책정의 10% 이상, 뭐 IP 지재권 비용 부분 5%, 나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비율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인센티브 형식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기술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참여를 하는 기관 자체나 기여자나 연구자들이 기술 이전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뭐 50%, 10%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갖게 되면 저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뭐 프로테이지가 높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겠지 하고 나는 사실 노력을 하지 않고 프리라이딩 하려는 무임승차를 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로 나눠주는 인센티브는 매우 비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그 중개업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걸면 가장 활발히 움직일까요? 내가 집을 팔은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인센티브 하나와, 그러니까 집이 10억입니다. 그럼 5%를 주면 5천만 원이 되겠죠. 너무 큰가? 1% 하고 1,000만 원 내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 비싸게 팔아달라라는 것과 차라리 10억은 받아주되 나머지 더 받는 거는 당신이 다 가져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10억만 받으면 적정 가격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11억을 받으면 1억이 그 사람 중개자 거고 11억의 1% 해봤자 1,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라라는 인센티브 구조가 정말 효과적인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그럼 국가 R&D 인센티브 구조도 사실상 기술 이전에 가장 기여하는 사람이 연구자와 기여자라면 기관의 일정 금액, 정액 금액을 빼놓고 나머지는 연구자와 기여자가 이익 금액을 어쨌든 나눠 가져라, 다 가져라 라고 하면 기여자도 연구자도 한 푼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비율로 주는 것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국가 R&D 그 기술료 배분 체계가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사실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인센티브의 기본적인 개념에 맞게 설계를 좀 하면 작은 비용,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받는 유인은 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 사이즈가 적고 건당 기술료가 적은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유인 체계를 바꿔줌으로써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료 체계를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권영관 그 실장님의 어떤 논문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뭐 패널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기여자의 적정 가장 옵티멀하는 게 25% 전후로 나왔고 뭐 연구자는 계속 커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계속 커지는 게 뭐 데이터 부분이 있겠지만 연구자들은
그 비율이 커진다는 그 자체가 정액금을 빼놓고 정액금을 기관한테 주고 나머지를 다 가져라라는 인센티브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에 반증의 분석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의 가장 큰 기여자는 연구자들이거든요. 지금도 대부분의 기관들이 연구자들이 기술 이전에 이니시에이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 이전 마케팅을 하는 비율이 한 70% 이상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구자와 기여자가 대략 3대 7로 나눠 가지면 적정한 비율이라고, 마케팅에 기여하는 거에 비해서 적정한 비율이라고 보면 권영환 실장의 옵티멀 포인트인 25%가 그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눠 갖는 비율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건당 기술료 수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그걸 급격하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서 보다 더 행동을 유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듣는 거에 따라서는 파격적인 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오늘의 어차피 그 세미나가 자유스러운 의견 개진도 좋지만 어떤 나름대로 목적 또는 결론이라는 것을 조금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면 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지금 앞에 일부 발표자께서는 연구자 보상이 과다하다라는 의견이 좀 있다면, 오히려 유 본부장님께서는 그 평균적인 사이즈로 볼 때 뭐 그렇게 큰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인센티브를 강화해야지 된다라고 하면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좀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토론하실 때는 혹시 이 현행 규정상의 법리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떤 정부의 기술 정책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좋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 토론의 방향을 얘기해 주시면 아마 좀 토론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소영 변호사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산업기술진흥원이셨죠? 평가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다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파격적이거나 굉장히 새로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약간의 의견을 조금만 더 보태고자 합니다.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의 기술료 제도는 일단 비영리 기관과 영리 기관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비영리 기관은 기술료 징수 금액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되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비율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고, 영리 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해당되는 금액을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이제 납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영리와 비영리 기관을 나누어서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별도의 수익 사업이 없는 비영리 기관이 스스로 연구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영리 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술료를 납부 또는 징수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기술을 실시하도록 간접적으로 이제 강제를 하는 수단으로 그걸 활용하겠다라는 정책적인 의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그 기술료의 기능과 별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술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술을 실시하는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개발해서 연구 성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주고받는 기술료는 당연히 그 대가성이 인정이 될 텐데요. 정부의 기술료를 납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죠. 근데 그 출연금은 법령에서 또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대가 없이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연구개발기관 귀속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연구개발과 관련된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개발한 성과물은 그 개발기관에 또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정부의 것도 아닌, 그리고 정부가 대가 없이 지원을 해준 그 자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기술료를 징수하는가에 대한 부분,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성격이 규정되어야 되고, 그 규정된 성격에서 이 기술료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블록 쌓듯이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나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해서 앞에서 이제 연역적인 것들을 발표자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간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원칙이라든지 그것의 활용 방법 또는 기술료의 징수와 납부에 관한 원칙들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아주 강론적인 이슈들만 개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의 기술료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로 지금과 같이 약간 괴리된 상태로 기술료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나중에 들어온 기술료가 그러면은 과연 실제로 그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촉진을 하고 있는가, 사업 기반을 촉진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유의미한 어떤 실용 성과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결과를 지금까지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료 제도라는 것을 단지 영리 비영리가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고 국가에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술료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되는 돈이며 그것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좀 근본적으로 고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성과를 아까 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술료라는 거는 이제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사람들이 더 많이 연구에 몰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또 바탕이 되어서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료 제도가 그런 성과물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지금은 기술을 실시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 기술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일정 금액을 다 정해진 비율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TLO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많은 실제 관련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제 성과물을 활용한다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라이센스 피를 받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의 성과 활용 방법을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이제 그 현실인데요. 예를 들어 그것을 직접 현물로 출자를 해서 그 출자된 것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그 직무 발명한 발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성과물의 특성에 맞게 사업화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기술이전 촉진법에는 예를 들어 현물 출자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규정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무조건 기술료는 현금으로 걷어야 되고, 현금으로 거둔 것을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화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업화 과정에서 실제로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료와 관련해서 성과물 활용과 관련해서는 뭐 산학협력법이나 기술이전 촉진법, 그리고 국가공동관리규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하게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법령이나 관련 제도들이 좀 일관성 있게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우리 이수영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술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몇 번 논문이나 이런 거로도 발표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은 뭐 명확하게 이렇게 규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학술적으로 좀 논의가 좀 될 수도 있는, 또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기술료의 어떤 인센티브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개개인의 토론보다는
전체적인 토론자의 말씀을 한번 쭉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하웅준 선임연구원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시부터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지겨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 자체가 아주 뭐 재미있다든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딱 와닿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일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사실은 저는 이제 지정 토론을 부탁을 받으면서 구대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책임법적 보호 원리에 의한 특허 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대한 교수님은 아주 어려운 주제를 선택만 하시고 제대로 해결도 못 하시고 가시고 안 계셔서 어쩌면 제가 이게 덤터기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기술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R&D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서 제시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책임법적 보호 원리에 의한 특허 이용 효율화 방안을 메아리 없는 소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책임법적 보호 원리에 의한 특허 이용 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시게 된 아주 기본적인 이유가, 특허라고 하는 것은 독점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자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특허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나아가서 사회 발전이나 사회 개발의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면은 기존의 특허를 이용해야만 개량 기술을 만들 수 있고 좀 더 나은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져 버리기 때문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권리자, 소유권자가 양해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 하면은 경제 발전에 사실은 후진적인 면을 보일 수 있다는데 특허에 아주 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사실은 일정 금액만 보상을 해주게 되면 어떤 누구라도 기존의 특허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하는 데에서 이 논의가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책임 제도라든지 독일의 LOR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가 일정 금액만을 보상하게 되면 누구라도 특허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난데 주 내용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단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라이선스 조건 등록 제도 역시도 일정 금액만을 지급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데 기본적인 시각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특허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이 권리자 또는 소유권자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약속을 했을 때에 일정 지급 금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기준 금액을 뭐로 정할 것이냐, 또는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시기적으로 어떤 기간까지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 개의 실시 방법들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단 교수님께서는 라이선스 조건 등록 제도라는 것을 새로이 주장을 하시면서 라이선스와 관련되는 조건을 특허 등록할 때에 미리 적어서 같이 등록을 시켜 놓자. 그러면 누구라도 그 라이선스 조건을 보고 그 라이선스 조건이 자기하고 합치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찾아가서 라이선스료를 지불을 하고 마음대로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단 라이선스 요건을 등록하는 경우에 특허 등록료라든지 연차 등록료 같은 것을 조금 할인을 내주자 하는 제도로서 라이선스 조건 등록 제도를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같이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라이선스 등록 제도도 그렇고 독일의 LOR도 그렇고 뭐 저 앞에서 있었던 그런 제도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그러면은
실시료의 상당 부분을 실시료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는 부분이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료를 얼만큼 인정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금액의 크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게 된다면은 가치 평가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하나의 어떤 해결하지 못할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조건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라이선스 조건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금액 부분일 것인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료를 뭐 예를 들자면은 그 기술의 중요도나 어떤 기여도를 감안을 해서 수익의 몇 % 이내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지금 기술료 산정할 때 하고 있는 것처럼 그 특허나 그 기술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제 비용의 몇 %로 한다든지 하는 것 정도의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 만들어져야만 라이선스 등록 조건 등록 제도가 실시될 수 있지 않겠냐는 데서 사실은 그게 기본적인 문제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우리 구대현 교수님께서는 특허청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특허청에서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허청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이게 이제 라이선스 조건을 등록하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발생되는 라이선스료를 특허청에서 받아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특허청에서는 어떤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이 그러한 실시료를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공평성이나 타당성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컴플레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국가기관에 나서서 실시료를 관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독립법이 기존에 있는 지지안과 관련되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 기관들을 같이 염두에 두어서 고민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제목 자체가 책임법적 보호를 위한 특허 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니까 결국은 특허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법 조문이나 또는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적 배타나 반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만들자 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시각이 출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모든 분들께서 아마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섣불리 이것을 뭐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같이 한번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통된 주제하고 떨어져 있지만 살짝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가 R&D 결과물의 기술료 활용의 어떤 전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 기술의 활용이 활성화된다는 것으로 본다면 이제 이용 허락 조건 등록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뭔가 R&D를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측면으로 아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양승호 연구원님께서 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정 토론을 요청받은 부분은 이제 김윤정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트리의 그 기술 이전 관련해서 그 이상민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한 이제 토론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앞서서 그 유태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기술기본법, 그다음에 이제 공동관리규정, 그다음에 이제 기초법, 산촉법 이런 데서 이제 기술료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브리치가 나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냐면 산업부하고 현재 법령 체계를 갖고 있는 미래부에서 그 양자가 브리치가 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상으로 보면
그 기초법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총괄규범 역할을 합니다. 기술 이전, 뭐 사업화 관련해서 기술료 관련 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총괄규범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불일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고요. 앞서 이제 뭐 유태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시장 체제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이제 유 박사님이 이제 경제학 전공이시다 보니까 시장 논리에 두고 보면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그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 IP를 어떻게 이전하고 사업화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산출되는 이 그 결과물들, IP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수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공공기관, 퍼블릭 섹터에서는 예산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그 시장 중심이냐 아니면 그 난프로핏의 그 공공 중심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쳐다볼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최근 상황만 한 2가지 정도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정부 반납분 그러니까 기술료를 통상 얘기하면 2가지 종류가 분류가 되는데요. 정부 반납분이라는 그 꺾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전체 규모로 보면 한 2천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현재 갖고 있는 그 규범 체계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료가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관기관이 갖고 있는 기술을 양도하거나 실시 허락을 해서 받는 기술료가 있고 정부에 반납하는 정부 반납분 2가지가 있는데 정부 반납분 기술료는 원천적으로 규범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근거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연금 그랜트라는 것은 반대급 없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급부를 붙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범 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부 반납분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그 기재부하고 미래부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예산으로 편입하는 안을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까지만 하고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산업부가 사용하던 그런 정부 반납분에 대한 기술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쌈짓돈으로 갖고 있던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넣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국가 R&D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 기술료 제도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기술료 가지고 19조, 20조 들어가는 이 R&D를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연 그러한 이 로열티 구조나 이러한 사업화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는 저는 IP 창출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로열티 제도가 이게 정비되기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연구 성과물을 개개인이 귀속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해서 그것을 자기 사유화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TLO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러한 권리들을 기관이 소유하는 형태로 가져가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기관이 소유하는 단계에서 더 진화해서 기술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리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화하고 활용하는 체제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요.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전에는 만들어만 놓으면 누구나 갖다 쓰는 거였는데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체제였는데 결국은 그러한 체제가 종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책적으로 좀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제대로 IP를 만들어서 그걸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쓸 수 없는 IP를 많이 만들어낸 구조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나라 평가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평가 제도에서 특허 건수, 논문 건수 헤아리다 보니까 교수님들, 연구진들 중에서는 논문을 퍼블리시하고 그 특허를 출원해야지만 결국 자기가 평가를 받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쪼개기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쓸모없는 IP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거고, 오늘 그 주최기관이 이제 지식재산연구원이기 때문에 지식재산 정책을 이 R&D 정책과 엮어서 어떻게 가져갈지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공동 소유 체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게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IP를 만들어내게 되면 주로 사용하는 데들이 이제 기업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보면 기업과 이 공공기관이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틀리다는 점입니다. 그 대학이나 이제 그 공공연구기관인 취준연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우리도 그 외국과의 역량에 비춰봐서 역량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이 바라보는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점이 그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업들이 모두 다 가져가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공동 소유 형태로 가져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원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반반 부담을 하게 되고, 그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대학이나 그 출연연들은 사실 자기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과로만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연구원들도 평가에만 반영을 해주면 됐었는데, 이제 프로핏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그 소유권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이냐, 기술료 정책이나 이런 것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그 기업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R&D를 해서 그 IP가 창출될 때까지 그거를 이제 공공 사이드에서는 그것을 연구 용역비라고 계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업 사이드에서 보면 이 IP를 전체를 가져가는 비용을 그 연구 용역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IP가 공동 소유가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자기 실시는 할 수 있는데 제3자 실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료가 이 파이가 커지게 되려면 근본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좀 경제학자들이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 법학적인 부분에서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테지만,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특허들을 가져다 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은 주로 기업이 하나의 특허를 가져가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기관들 공공기관 특허를 가져가서 주로 활용되는 게 패키지 라이센스나 크로스 라이센스를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를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귀찮아지거든요. 삼성이 뭐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애플하고 크로스 라이센스를 한다고 할 때 삼성 특허 전체 특정 묶음, 애플 특허 일정 묶음을 서로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서 사실은 숨은 로얄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모형을 통해서 계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립해 준다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기술료 파이 시장을 키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술료 자체를 사실은 제한을 다 풀어버릴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정부 출연금의 몇 %씩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부 출연금 기준으로 하는데 그건 뭐 정부 반납분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완전한 권리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과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1,000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0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치가
10,00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규범 체계는 그거를 1,000원이 들어갔으면 1,000원에 만족하라는 이런 규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논리에 좀 풀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단지 그 기술 지주회사라고 해서 기술 지주회사도 그 상법상의 일반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떠한 그 특혜를 준다, 특례를 규정한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단지 그러한 그 회사들이 독립해 나갔을 때,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그 IPR을 쓰는 조건을 공정한 관행에 좀 합치되게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그 B라는 연구소에서 IP를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그 기술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연구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통상실시권만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A라는 기술을 대기업에게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 파이가 훨씬 커지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혁신 정책에서 본다면 그렇게 대기업들한테 주어서 키울 거느냐, 아니면 새로운 그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독일의 히든 챔피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고용도 늘리고 전체적으로 혁신 시스템을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기술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규범 체계나 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그 프로핏이나 난 프로핏이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프로핏 시장에서는 어차피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민 팀장님께서 발제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과제 참여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로열티가 배분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사실은 뭐 앞서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제 발명진흥법상에서 이제 직무 발명으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이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 체계에 대해서 서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그 발명진흥법이 그 법 효력 순위에서 보면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에 대한 그 배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 관리하는 조직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감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도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학기술 분야의 이런 법제들이 보면 되게 행정법제로서 그 되게 복잡한 영역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사법기관이 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게 좀 해서 이 규범의 경직화를 좀 연성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내지는 이 기술료 속성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중심으로 해주신 거로 보여지고,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사실은 저도 할 말이 좀 있긴 한데 그 참 우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과학기술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항상 아까 토론에도 얘기했지만 법리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을 좀 구분해서 저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해야 되는 문제고, 정책적인 거라는 것은 한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토론에서 나온, 예를 들면 기술료 징수 근거가 불명확하다든가 기술료에 도대체 뭐냐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은 주로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배분 비율이나 예를 들면 뭐 연구자한테 50% 이상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뭐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또 뭐 어느 정도 연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술료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 R&D의 속성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시각의 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R&D는 이게 그냥 뭐냐, 사실은 행정법적으로 보면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 뭐냐면 이 공법상의 계약이다.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데서 사실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연구개발 협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어떤 학자들은 뭐 저도 비슷합니다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걸 규제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좀 돌아간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연구 성과의 기술기회 문제라든가 기술기회 징수의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즉 기본적으로 협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과연 이 기술료 징수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디까지 직접적으로 이걸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 한계는 있다 이렇게 조금 저는 보여지고 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해서도 이거 징수의 근거를 뭘로 볼 거냐 아까 이제 출연금이라는 속성 자체를 반대급 없이 주는 것이 출연금이다 맞습니다. 그 반대급부라는 것이 어디까지의 반대급부의 범위를 볼 거냐라는 문제도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출연금이라는 게 반대급부 없이 주는 금전이라고는 돼 있지만 또 보통 보면 이게 이제 국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에 보면 출연금이나 국가 보조금을 줄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술료 징수 소유권 기속 이런 부분들이 반대급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조건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접근의 어떤 출발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은 학자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한 좀 법리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거는 뭐 한두 번에 될 문제도 아니라서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해서 현재 미래부에서도 연구개발 규제 개선 개혁팀인가요? 뭐 그거를 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그거 같습니다. 첫째, 연구자한테 대한 보상 비율 50% 이상이 이게 적당하냐? 아까 어떤 분은 뭐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아야지 된다는 입장도 있고 이게 너무 과다하다라는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술료에 대한 사용을 정부가 이렇게 몇 %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냐? 이게 아니면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느냐 이 문제 또 하나는 결국은 이 국가 R&D 성과 관리에서 가장 핵심이 연구 성과의 소유의 문제하고 기술료 문제입니다. 근데 소유의 문제는 사실상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료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아까 그 양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국연사 규정이나 이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제도의 규정이 사실 2000년도 초반까지의 환경에 즉 국가연구개발 공동관리 규정을 만들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에서는 맞는 건데 지금 한 10년 이상이 흘러가 보니까 사실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대학이나 출연연은 기본적으로 비영리기관이다. 비실시기관이라는 전제하에서 소유제도나 기술료제도를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직접 실시까지도 하는 이런 거고 또 대학이나 출연연이라는 쪽이 구체적인 영리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현재와 같은 기술료 제도의 규정이 맞느냐라는 이 큰 틀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논의를 좁히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자 보상이 많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면 원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법이 처음 만들어진 2000년도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R&D 기술료 규제라고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15%를 기준으로 사실 연구자 보상이 됐던 거고 연간 보상액도 20만 불이라는 어떤 한계를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유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좀 기술료를 확 높이자라고 해서 연구자 보상을 50%로 확 높이고 그것도 사실은 저도 그때도 굉장히 날 좀 반대를 했습니다. 캡을 씌워야지 된다. 그런데 최소 50% 이상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현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초기에 대학들이나 출연연의 내부 지식재산 관리 규정을 보면 80% 90% 이랬어요.
그나마 계속 지금 많다고 해서 지금 저 뭐 70% 60%로 내려온 거지만 사실 초기는 더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연구자 보상 비율이 어디까지가 적합할 거냐라는 문제가 조금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플로어에서도 몇 분이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하셔서 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토론자분들이 더 토론하는 걸로 하고,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는데 꺼내놓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들으면서 저도 조금 의문이었던 부분들을 뭐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상민 팀장님께서도 뭐 정부에서 다시 20% 기술료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규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은 에트리에서도 오시고 대학 대표와 그 저희 공공기관 대표에서 오셨는데, 사실 그런 수익금들이 기관에 가게 되지 않으면 기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국가랜드를 할 의미도 크게 없고 그냥 운영되는 수준이지. 그랬을 때 지금 사실은 지금 구조까지 이런 기술 이전 그 기구들 혹은 조직들이 크는데도 많이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바뀌게 되면 사실은 기관 입장에서, 대학 측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인력을 더 축소하거나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은 없는지 한번 실제적으로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작년에 나왔을 때 이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국연사 규정에 이제 입법 예고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제 에트리 같은 경우 연간 한 400억 정도가 기술료인데, 그 중에 이제 20%를 반납하라고 하면 한 80억 정도를 이제는 정부에다 갑자기 생돈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부 쪽에도 이 부분을 폐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입법 예고 때. 근데 이제 미래부에서는 그 국가 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뭐 이 부분을 그럴 수 없다, 입법 예고를 관철시키겠다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의 힘을 어떻게 보면 빌어가지고 간신히 이제 입법 예고에서 빠졌던 부분인데, 올해 사실 이 부분이 다시 기재부 통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거고요. 아마 또 강력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에서는 이 기술 이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관이 만약에 영리 기관이라 하면 이런 구조에서는 기술 이전을 하면 할수록 사실 손해예요. 여기 보상금 50% 이상 주고 지재권 비용 나가고 뭐 정부에다 20% 반납하면 하면 할수록 사실상 손해입니다. 그냥 그 직무 발명 안 하고 그 업체에다 기술 이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은 기관에 어떻게 보면 수익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기술 이전 사업화를 한다고 TLO를 되게 활성화하고 그쪽에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 자금 자체가 기술료에서 사실 나와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부분을 뭐 정부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구조로 된다면 상당히 또 위축될 수가 있고, 또 법리상으로도 그게 소유권을 다 비영리기관한테 주고 자율적으로 계약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나온 또 20%를 정부에다 반납하게 하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예. 예, 뭐 기본적으로는 구조 자체가 이제 대학도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뭐 출연하고 크게 뭐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흔히 얘기하는 기술 이전 그 전담 조직의 업무가 그 일상 업무냐 아니면은 그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은 기술료를 가지고 그게 운영되어야 되는 조직이냐, 아니면은 그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그 사상협력단 전체를 운영하는 가장 큰 재원은 간접비예요. 그럼 간접비 일상 그 업무라고 우리 그 정리화된 업무라고 본다면은 기술료를 반납하는 것 자체가 그 조직 자체 운영에는 뭐 기술 이전 조직 그 운영 자체에는 큰 뭐 위축은 되겠지만 그거 자체가 뭐 존망을 가르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뭐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그 TLO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TLO 조직에 대해서는 그런 재원으로 운영이 많이 됐었고, 또 지원을 받다가 이제 지원을 못 받는 대학들이 생기죠. 평가를 통해서. 그런 조직들은
기술료가 아니라 간접비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굳이 이제 그 대학마다 지식재산권 규정에 의해서 그 이제 산학협력단에 남는 그 재원들은 대부분 보면은 주식 운영이나 지식재산권비로 쓰여지질 않고 보통 적립이 돼 있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의견 제시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듣습니다. 윤 교수님 지금 기술료 제도가 그 법리적인 부분하고 정책적으로 좀 나눠져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또 그 이성윤 변호사님이랄지 그 양성희 위원님께서 그 기술료의 성격이랄지 징수 근거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 과제 그러니까 세미나 주제가 R&D 선순환 구조를 이제 위해서 기술료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주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료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사용 대가이고 그 사용 대가는 원래 이제 기관으로 아마 뭐 국가든지 이제 기관이든지 귀속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기술료 관련 정책들이 제가 생각에 좀그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기술료가 결국에는 그 R&D 재투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개발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다음에 기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쪽으로만 논의가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R&D 재투자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정에서도 이쪽에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정도 어떤 비율도 없고 어떤 정책적인 이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그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R&D 재투자에 대해서는 이 기술료가 어떻게 활용되는 게 맞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 뭐 그 정답이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물론 세미나 제목이 R&D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이렇게 세미나 제목이 잡혔고 그 제목에 맞게는 뭐 재투자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 물론 R&D 재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기술료의 그 절대적인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재투자하는 게 그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료의 사이즈를 어쨌든 지금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재투자가 이 시기에는 맞겠다. 그다음에 사이즈가 충분히 큰 다음에는 기관의 어떤 미션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 R&D 분야에 조금 더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일단 스테이지별로는 그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본다면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상 추가 개발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든 공통적으로 연구자들은 항상 논문을 쓰고 프론티어한 연구를 해서 논문 쓰고 싶어 하지 돈이 많이 벌리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많은 좋은 기술이 그 약간 얼리 스테이지에 많이 나오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얼리 스테이지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가져가서 뭔가 바로 쓰기에는 상당히 그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재투자가 들어가야지 이전도 많이 될 테고 이전될 때 가격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투자의 가장 큰 방향은 추가 연구개발, 가능한 기술의 얼리 스테이지 기술의 추가 연구개발이 가장 지금은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연구개발 재투자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또 첫 번째 스테이지의 특성을 생각을 한다면 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의 특성에 맞게 전략을 짜서 이전을 해야지 건당 기술료가 높아지는데 그 기술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기술끼리 묶어서 전략을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산이나 특허 자산에 대한 분석이 없거든요.
분석을 해야지 적절한 전략을 쓸 수 있고 그 적절한 전략과 함께 기술의 특성에 맞아 떨어져야지 높은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는데도 사실은 뭐 연구개발 재투자는 아니지만 비용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기술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뭐 사실상 분배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애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료 수입만 하더라도 대략 한 4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작은 기관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 금액이 1년 예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찌됐든 그 향후 제도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일단 잘 나가는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그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술료 제도를 새롭게 구축함에 있어서는 많은 금액이 사이즈가 일단 크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어떤 기술료를 활용하는 방안, 기술료가 과연 연구자에게 배분되는 게 정당한지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민간에 있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연구자분들은 출연연에서 근무하시면서 또 대학에서 근무하시면서 급여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해야 될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개발했고 그게 이전됨으로 해서 어떤 수익도 더 받아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 인센티브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배분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소영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성과물의 어떤 활용이랄지 기술료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또 배분 기준을 또 류태기 본부장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정 금액 이하의 기술료에 대해서는 연구자에게 인센티브 순수한 인센티브를 해서 전액 지급할 수도 있을 테고 일정 금액 이상 이제 단계별로 누적 체감 방식으로 해서 어떤 누적 체증 방식으로 해서 일정 금액 기술료가 많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기관으로 재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술료 제도의 어떤 근본 기술료 제도의 취지가 연구제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쪽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사실 기술료 인센티브가 과다하다는 것도 사실 그런 전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R&D가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2000년 초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국가 R&D 예산 증가율이 거의 뭐 타 분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한 7% 내지 8%를 거의 한 20년간 해왔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당국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대체로 들어보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15조 원이 맥시멈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R&D 예산의 증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R&D 예산이 증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설사 증가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못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한 가지 있겠고 또 하나는 개별 대학이나 이쪽 출연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선상에서 그동안에 대학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분들은 사실 연구비 따는 거 거의 걱정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결국은 연구개발 재투자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종전처럼 외부로부터 받는 것으로 해결할 거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뭐 적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스탠포드나 미국 물론 뭐 잘 나가는 대학입니다만 1년에 로열티 예산이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거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대전에 있는 뭐 연구기관이 로열티 애터미를 개발한 기관인데 100억인가를 줘야지 된대요. 이 연구자 보상을. 그래서 지금 고민에 빠졌답니다. 룰대로 주면 100억을 줘야지 되는데 이게 진짜 100억을 줘도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의 평균 로열티 수입이 2천만 원이라는 게 물론 한 3, 4년 전의 통계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게 가끔가다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블록버스터가 이제 터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일부 개정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구간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뭐 10억 이하는 몇 퍼센트, 뭐 10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실 구간을 넓혀가지고 저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기술료 제도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다 짧게 보면은 기술유전 조직이라든가 지식재산 관리의 어떤 투입 대비 산출 또는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유태규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 돈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은 다시 재투자를 하는 쪽으로 된다는 것은 뭐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는 꼭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 들으셨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문제점이 낮잖아요. 그죠? 지금 뭐 그동안에는 사실은 연구자에 대한 발명자 보상이 적다.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년, 15년 정도를 끌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특허 무용론하고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 이거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 세금으로 돈 줬는데 이 돈 준 성과를 가지고서 너희들 배부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에서의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환경은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예.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R&D 재투자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규범적인 측면하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을 나눠서 본다면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전 정권 전까지는 사실은 이 뭐 사업화나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던 이런 체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공공기관에게 이제 연구 개발까지만을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사업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실무상으로 직접 와닿는 거는 전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권 키워드가 뭐냐면 사업화하고 창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기술료 관련해서 그 2014년도에 공동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해서 통과가 됐죠.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콜마 비엔에스인가요? BH인가요? 그 한국 콜마가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 화장품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이제 그거를 IPO를 했어요. IPO를 하면서 그 현물 투자를 했던 부분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그 수익이 늘어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제 문제가 돼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기술료를 뭐 10억대 이상 받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그 콜마 케이스가 간단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제가 콜마 케이스를 한 10년 전에 훨씬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현물 투자를 해서 그 IPO 상장까지 갈 때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것이 가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공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예산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그 사업화 단계에 들어가서 그걸 뒷받침을 해주려면 결국 이 예산 앞쪽에 예산 받는 거 자기 평가받는 부분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기회비용 삼아서 본다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이제 대통령 보고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데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훌륭한 석세스 케이스를 좀 만들어내야지만 그래도 연구자들도 적극적으로 그 성과를 이전하고 사업화하고 이런데
그 동참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이 규정 자체가 그 폐지가 되고 다시 아마 새로운 규정이 들어갈 텐데, 물론 상한은 없어지겠지만 금액 구간별로 뭐 퍼센트를 제한하거나 해서 이걸 낮추는 것은 아마 규범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아까 뭐 기재부에서 뭐 20%를 반환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그 정책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일반 예산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원래 1,000억이 넘었었는데요. 지금 거의 한 500억, 1,2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일반 예산, 일반 사업에 갖다 쓰다 보니까 결국 그 기금이 고갈이 돼서 현재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런 기술료들이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초법을 개정하는 단계에서도 R&D에 뭐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뭐 사업화 예산으로 쓰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공제라는 조직이 있는데 공제에 그 운영하기 위해서 펀딩 구조로 이제 다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재정 구조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로열티에 정책적으로도 이 그 로열티에 기대는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재투자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그 부분 자체가 로열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문제를 그 크게 도덕적인 문제를 가져올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제 기초법이나 이런 데 보면 장려금 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실질상으로서 이제 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토론을 하시는 분 중에서 아니면 발표하시는 분 중에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 1분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 박사님께서 거래 비용 부분과 평가 부분이 좀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 공개를 했을 때 결국 그거의 가격 부분인데 가격을 뭐 가치 평가나 이런 거는 부정확하기도 하지만 돈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겁니다. 쓸 수 있는 사용 권한을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일단은 맥스 3개 기관까지만 일단은 원샷에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업화를 누가 3개 기관 중에 누가 하든 간에 사업화에서 성공이 되면 다른 기관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 기술을 더 사가려고 그 실시권을 사가려고. 그러면 그 1년이 지나서 다시 경매 붙이듯이 붙여버리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평가할 필요 없이 경매로 인해서 시장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가격을 비딩하고 계속해서 1년마다 재계약하면서 비용 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그러면 평가 없이 뭐 실시료 결정이나 이런 게 대략 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게 사실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일정 금액만 보상하게 되면 상당 금액만 보상하게 되면 제한 없이 누구라도 기존의 특허를 사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만들자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제한이 되어버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의 자체가 이걸 어디까지 확대를 하고 어디까지 제한해서 빼느냐 하는 부분은 아마 논의가 조금 더 진전이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강의 때문에 늦게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느낌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제 이 문제는 크게 봐서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돈을 그리로 돌려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고, 또 하나는 어디에다가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라는 이제 용처의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자꾸 이게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이 재원이 된 거니까 아무튼 한 푼이라도 받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세금의 변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연구자들에게 이제 뭐 대출해주는 뭐 그런 그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무상의 지원으로 볼 수도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정부 관리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교수들은 월급을 받지 않느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월급을 받죠. 그렇지만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그 성과가 이제 결국 이제 그 학교에 귀속이 되고 뭐 직무 발명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지만 교수들이 발명을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발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외적인 효과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보상을 좀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 교수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뭐 일부 대학이나 이런데 보면 뭐 꼭 그 이제 연구자나 발명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소속 학과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또는 단과대학이라든가 전체 본부라든가 이렇게 이제 또 일부 배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연구자에게 가는 문제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많이 주는 문제인데 그 아까 콜마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게 단군일에 몇 번 생겨나지도 않은 문제인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자꾸 상정해 가지고 그러면 뭐 보잘것없는 그 돈 되지 않는 기술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이제 또 역설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어떤 실링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뭐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비율을 좀 조정해 간다든가 이런 기술을 강구하는 것이 좀 지금 이 기술료 문제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토론자분들이나 또 발표자분들 또 플로어에서 하실 말씀은 많습니다만 정해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국가 R&D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위한 기술예제도 효율적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발표와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